엄청나게 상승했다가 많이 떨어졌다 어느 정도 이제 횡보장이 온 거죠. 저는 그래서 이 횡보장이 맞다라고 봐요. 지금 내년 4월까지는 아무래도 좀 이렇게 좀 완전 횡보로 좀 가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좀 들긴 합니다. 자, 대표님 같은 경우 이제 사실 또 부동산 자산이 훨씬 많잖아요. 아, 저는 뭐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부동산을 하기 위해서 주식을 하는 사람이에요. 주식으로 시드머니를 모아서 당연히 부동산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난번에 출연하셔서 그때 한창 이제 하락할 때였거든요. 네. 2022년 이제 12월 29일이었으니까 맞아요. 그때 집값이 이제 정확한 코멘트가 2016, 17년 가격까지 절대 가지 않는다. 더 네. 빠지면 나라가 가만히 있지 않는다. 이런 코멘트를 하셨어요. 근데 실제로 좀 그렇게 된 부분이 있죠. 반등했죠. 네, 반등했습니다. 그때 왜 그렇게 말씀하셨던 거고 지금 왜 반등되었다고 보세요? 부동산이라는 걸 잘 살펴보시면 네. 부동산이 여기서 무너지잖아요. 그럼 나라가 무너져요. 그러니까 그때 말씀드렸던 건 나라가 가만히 있지 않겠다라는 거는 결국에 정책이 풀린다라는 거죠. 결국에 뭐 실제 정책이 풀렸죠. 네, 종부세나 이런 것도 완전히 좀 완화가 많이 된 상태고 거의 뭐 3분의 1 수준인 것 같아요. 이번에 종부세나 뭐 계산해 보니까 그런 상황들 자체. 그다음에 뭐 규제 지역도 풀었잖아요. 강남이랑 용산만 지금 이제 규제 지역이고 나머지는 다 풀렸고 그런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럼 만약에 가계대출이나 이런 쪽에서 좀 안 좋게 터져버리면 사실 나라의 기간, 이 근간이 흔들려 버린다라는 그 거죠. 말씀하시고 딱 일산대책이었나요? 네, 촬영 맞아요. 끝나고 딱 며칠 뒤에 또 예. 그러고 보니까 제가 좀 잘 맞추네요. 항스트라다무스. 예. 그리고 나서 제가 4월인가 5월에 경매를 속초 아파트를 하고 그리고 나서 거기도 한 뭐 많이 올랐어요. 그쪽도 많이 올랐고 좀 뭐 서울 뭐 재건축 규제나 뭐 이런 것도 많이 풀어졌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 저는 그런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어요. 이거 굉장히 좀 악플이 달릴 수도 있는 말인데 그냥 뭐 여기 저기 뭐야 김 작가 TV니까 그냥 얘기할게요. 네. 이쪽에 다시면 됩니다. 네. 아, 저한테 하세요. 좀 뭐 그런 거 두려워하는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예. 그런 거 두려워하면 집구석에 앉아있어야죠, 그냥. 예, 뭐 욕먹는 거에 대한 두려운 거지.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뭐냐, 그 댓글 보면은 부동산이 빠졌으면 하고 좀 뭐 50%는 빠져야 된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되냐면요. 일단 코스피 지수는 1000대로 가야 됩니다. 박살이 나야 돼요. 먼저 이게 선행지표잖아요. 주가는. 그러니까 50% 부동산이 50%가 빠지려면요. 코스피 지수는 1,500으로 가야 돼요. 1,500으로 가야 되고 경기 뭐 어디 뭐 뉴스에서 그런 기사가 나와야 돼요. 어디 회사가 이제 부도가 났다. 어디가 안 좋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쏟아져요. 그러니까 IMF급이 와야 돼요. 지금 현재 부동산 가격이 절반 가격이 되려면요. 그러면 우리 일상에는 어떤 상황이 벌어지면 내 친구, 내 가족, 내 지인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의 직장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집값만 50%가 빠졌으면 좋겠다라는 그건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단순한 논리로 접근하면 안 되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집값이 빠졌으면 좋겠죠. 저도 어느 정도 안정이 되고 많은 사람들의 좋은 양질의 주택이 공급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단순한 조건으로 집값만 50% 이상 빠져야 된다, 박살이 나야 된다. 집값만 빠질 수는 없겠죠. 없어요. 딴 것들도 뭔가 있어야지 당연하죠. 빠진 거겠죠. 주식은 1100까지 갈 수 있어요. 그런 상황이 온다면 만약에. 그러면 우리 주식에 투자하고 있는 우리의 계좌나 이런 건 난리가 나겠죠. 그 다음에 우리 회사들 부도나면 우리 아버지, 우리 친구, 가족들 직장을 잃을 수가, 나 역시도 직장을 잃을 수가 있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그 정도로 무너진다면 다른 경제적인 상황은 어떻겠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그때 단언을 냈잖아요. 절대 2017년 이전의 집값으로는 돌아오지 않겠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마음을 먹어야 되냐면 이제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이런 거는 저는 부동산을 사는 행위를 부동산 집을 샀다라고 표현을 안 하고 저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시간을 샀다라고 표현을 해요. 부동산을 산다는 거는 시간을 선점하는 겁니다. 그 가격이 멈춰있는 가격에 시간을 먼저 선점을 해서 가지고 있는 시간만큼의 물가 상승률을 반영시킨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다른 물가는 다 오르고 지금 강남에 나가서 밥 한번 먹어봐요. 둘이 먹으면 뭐 4, 5만 원 그냥 나와요. 요즘엔 아무리 뭐 제육 볶음에 뭐 약간 김치찌개 하나 시켜 먹어도 그냥 3만 원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15,000원이에요. 15,000원 막 13,000원, 14,000원 막 기본 밥값이 요즘은 그렇게 되고 막 뭐 백반집 가도 9,000원이에요. 요즘에 백반집 가도 예, 어디 뭐 저는 개인적으로 노량진 그 뷔페 자주 가요. 그 학생들 공부하는 학생들 먹는 거기 되게 맛있어요. 저 자주 가거든요. 거기 라면도 공짜로 주고 거기도 9,000원이에요 이제. 예, 8,000원, 9,000원이에요. 조금 가격 있는 데는 10,000원이고 요즘에 다 그렇게 바뀌었어요. 근데 집값은 가만히 있겠냐고요. 물가가 다 오르고 있는데 집값만 떨어진다, 화폐의 가치는 떨어지는데 집값만 떨어진다라는 것은 조금 위험한 접근이시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제 시드머니나 경제적 여유가 돼요. 물론 영끌하고 뭐 이런 건 절대 아닙니다. 투자는 저는 관리도 투자의 영역이라고 봐요. 관리 역시 투자. 이런 상황조차도 다 금리가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상황조차도 머릿속으로 담아두고 투자를 하셔야 되는 건 당연한 거. 무조건 집을 사라, 무조건 오릅니다, 이런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여유가 되시고 일정 부분 내가 대출을 상환할 수 있는 어느 정도 능력이 되신다면은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다가는 정말 어느 정도의 조정 구간에서는 어느 정도 대응을 하셔야 된다라고. 그러니까 그 조정 구간이 있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음 또 조정 구간이 있겠죠. 저는 집값을 저보고 예상하라고 하면 횡보입니다. 왜냐면 제가 가지고 있는 아파트를 좀 대입해서 말씀드리면 성동구, 용산구, 신길동 재개발 부동산 가지고 계시죠? 네네네. 거기다 이제 속초까지 하나 더 들어갔죠. 속초까지. 그러면은 성동구를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성동구 아파트가 제가 7억 5천에 매수를 했어요. 그때 갭 투자를 했거든요. 갭 투자를 해서 저는 2억에 매수를 해서 5억 5천에 이제 전세를 넣고 저는 그 등기를 친 거죠. 그 아파트에 이제 그 보증금을 차차 제 노동으로서 드리고 월세로 전환을 시켰단 말이죠. 그 아파트의 가격이 21억까지 갔습니다. 제일 고점일 때. 그러니까 7억 5천짜리가. 예. 3배 오른 거죠. 2021년 한 9월, 10월까지, 뭐 기억나실 겁니다. 2017년도 파리 부동산 대책 나오고 뭐부터 해가지고 막 진짜 큰 3번의 이 상승기가 있었던 그 시기였죠. 어디까지 떨어졌었죠? 그게, 그러니까 올해 한 2월, 3월에 호가가 14억, 15억이었어요. 근데 지금 호가가 16억, 17억이란 말이죠. 그러면 사실 급속도로 올랐다가 급속도로 빠졌고 이제 어느 정도 제대로 된 가격이 형성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16억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지금 호가가 16억이고 거래가 되는 게 뭐 그 가까이에 있는 금액이 17억에 나오고 막 이런 것도 거의 그 16억 근처에 거래가 되는 거거든요. 그럼 어느 정도 가격은 엄청나게 상승했다가 많이 떨어졌다, 어느 정도 이제 횡보장이 온 거죠. 저는 그래서 이 횡보장이 맞다라고 봐요. 저는 엄청나게 언제까지 오를 거라고 생각을 하시고 언제까지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겁니까? 어느 정도 올랐으면 어느 정도 당연히 떨어지죠. 당연히. 근데 그 상승폭이 너무 컸었고 요번에 그 하락폭도 너무 컸어요. 사실 부동산 정책이 제일 개판일 때는 엄청난 상승과 엄청난 하락이 반복되다가 사실 최악입니다. 제일 안정된 상황은 물가 상승률 정도가 반영되는 부동산 시장이어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지금 어느 정도 안정된 시세로 가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여기서 갑자기 막, 와, 더 빠질 거예요. 뭐 박살이 날 거예요. 뭐 50%가 하락을 할 거예요. 그런 거를 좀 이야기를. 그리고 최근에 하락장에서 그런 분들이 나와서 이제 또 글로 또 우르르 몰려가고 또 상승장 또 상승한다고 또 우르르 몰려가고 하락하면 하락한다고 우르르 몰려가고 그런 거 정말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딱 중심을 잡으시고 그냥 마음을 먹으세요. 그냥 시간을 선점한다. 시간을 먼저 선점한다. 그러니까 어떤 시간이냐면 인플레이션이 되는 상황에 시간을 선점한다라는 마인드로 부동산 시장에 접근하셔야지 엄청나게 싸게 살 거다, 엄청나게 비싸게 뭐 이런 거를 아예 그러니까 대바게인 세일 할 때는 지났습니다. 근데 그 저점도 맞추기 힘들어요. 그거 어떻게 맞춰요? 근데 저때 또 못 사요. 주식이랑 똑같아요. 더 떨어질 것 같거든. 다 떨어진다고 유튜브에서 다 떠들고 있으니까. 특히 너 네 채널에서 막 나와가지고 이렇게 200만이 되는 채널에서 막 나와가지고 떨어지면 더 떨어질 거예요. 막 공포가 질리죠. 사람들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사실 공포가 질려요. 그럼 어떻게? 근데 그거는 이제 뚝심을 잡아야죠. 본인들이. 그리고 그 매체나 이런 데서 얘기하는 거는 사실 던지는 메시지들은 다 비슷합니다. 오를 때 나와서 더 오를 겁니다를 얘기하고 당연히 떨어질 때 나와서 더 떨어질 거라고 얘기하는 게 그게 당연한 겁니다. 근데 그 중심은 내가 잡아야죠. 그 중심은 내가 잡아야 됩니다. 그런 거 흔들리지 마세요. 남 얘기 흔들리지 마세요. 절대 남 얘기 흔들리지 마세요. 다 들으세요. 오른다는 사람 얘기도 듣고 떨어진다는 사람 얘기도 들으세요. 그리고 나서 기준은 내가 잡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방송도 되게 뭐 우스갯소리로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 얘기도 다 해줘야 돼요. 다 들어야 됩니다. 오른다는 사람 얘기도 들어보고 떨어진다는 사람 얘기도 들어보고 그 중심은 내가 잡아야 되는 겁니다. 이 사람 말이 무조건 맞아. 와 가자. 이거는 정말 그건 무서운 행동이에요. 이 사람 말 100%는 없습니다. 정확하게 맞추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그 기준도 내가 정해서 내 시간을 내가 선점하는 겁니다. 이 선점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물가 상승률을 먼저 선점을 하는 거예요. 먼저 지금의 이 화폐란 건 말이죠. 이 돈이란 건 말이죠. 뭔가를 바꿔내지 않으면 아무 쓸모가 없어요. 맞잖아요. 종입니다, 종이. 나라에서 찍어낸 신용도가 높을 뿐이에요. 뭔가를 바꿔줄 수 있는 그냥 물물 교환의 수단입니다. 그럼 이걸 그냥 계속 가지고 있다? 계속 가지고 있으면 얘 가치는 점점 떨어지잖아요. 뭐 여러분들 경험해보셔서 아실 거 아닙니까? 이걸 뭐 금으로 바꾸든 주식으로 바꿔놓건 부동산으로 바꿔놓건 계속 바꾸는 작업을 하셔야 얘는 가치가 있는 거예요. 하다못해 얘는 핸드폰을 사야 얘가 가치가 있는 거잖아요. 이 돈과 100만 원과 이 핸드폰을 바꿔주니까 얘가 가치가 있는 거지. 그냥 가지고 있다고 하면 그냥 종입니다. 근데 그런 바꿀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을 계속해서 만들어내셔야 된다. 그 중에 하나가 부동산이다. 무조건 되고 기다리고 있다. 더 하락할 거라고 믿고 있다가
우리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사실 막 상대적 박탈감, 무슨 뭐 포모 벼락거지, 포모 현상, 영끌족이 나타나고 그런 현상이 그래서 발생하는 거니까 기준을 명확하게 본인 스스로 세우셔야 돼요. 본인 스스로 이 정도 되면 사겠다라고 정확하게 기준을 두셔야 됩니다. 그래야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속초 아파트를 산 겁니다, 이번에. 기준을 뒀기 때문에. 이 정도면은 어느 정도 이제 하락한 상황이고 싸게 사는 거다. 대표님이 올해 이제 남은 4분기랑 내년은 집값이 어쨌든 상반기는 반등은 이제 했으니까 데이터상으로 이제 좀 행보라고 보시는 거예요. 행보입니다. 무조건. 다 네. 떨어진다고 보시진 않으세요? 떨어졌다 올랐다 하겠죠. 그 안에서. 근데 네. 뭐 약간 뭐 15억짜리 아파트가 막 갑자기 막 9억으로 가거나 막 7억 5천으로 간다. 근데 어떤 분들은 이제 그 얘기도 많더라고요. 집값이 이제 어쨌든 반등했는데 네. 이게 반등세가 이제 약해질 수밖에 없는 게 집값이 오르고 있는데 매물량이 증가하고 있다. 집주인이 집값이 진짜 오를까 생각하면 매물을 걷어들이는 게 맞아요. 당연한 상식이다면서 그러면서 이제 2차 하락 세게 올 수 있다. 어느 정도 떨어지겠죠. 어느 정도 또 조정이 오겠죠. 그러면 그 조정장을 너무 기쁘지 않을까요? 네. 드디어 이제 내가 집을 살 수 있는 기회가 오는 장으로 생각을 하셔야지 거기서 또 더 떨어질 거야. 박살 날 거야. 그러니까 제 마인드는 뭐냐면 횡보라는 건 뭐냐면 그냥 집값이 이렇게 올라왔다 떨어졌다 횡보! 이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라 올라왔다 떨어졌다 뭐 또 이렇게 갔다가 또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가겠죠. 이렇게 가서 그 점을 찍어서 선을 그어보면 횡보인 거지 뭐 이렇게 갔다가 장담합니다. 이번에도 그럴 일은 없습니다. 그럴 일은 없어요. 또 2차 폭락이 온다. 뭐 50%가 또 하락할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 그렇게 되려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상황이 와야 돼요. 미국에서 경제 위기가 미국발 뭐 금융위기가 터지거나 우리나라의 부동산 PF들이 막 박살이 난다거나 무슨 뭐 회사가 부도가 난다거나 뭐 이런 상황이 온다? 그러면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런 상황을 바라십니까? 여쭤보고 싶어요. 그런 상황을 바래요? 우리나라의 경제 상태가 엄청나게 심각한 상황이 오길 바랍니까? 아니요.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나라의 GDP는 꾸준히 오를 거라고 생각하고 우리나라 현대자동차가 이번에 전기차 따라가는 거 보세요. 삼성전자가 갤럭시 따라가는 거 보세요. 얼마나 LG전자에서 휴대전화를 포기하고 배터리에 올인하는 거 보세요. 얼마나 대응을 잘해가고 있는 나라입니까? 에코프로나 이런 새로운 회사들도 치고 올라가고 있고 우리나라 바이오도 훌륭한 기업도 사실 많습니다. 이런 회사의 발전과 우리나라가 더 잘 살게 살 수 있는 나라의 환경으로 갔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생각이거든요. 그럼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발전을 더 원한다면 부동산은 안 오를까요? 우리나라 GDP가 상승하는데 저는 한번 좀 그렇게 한번 좀 생각을 해보셨어요. 누군가 또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이제 지금까지 어쨌든 대한민국 집값이 우상향했던 거는 네네. 이제 인구도 계속 증가했었고 네네. 그다음에 소득도 계속 증가했으니까 근데 이제는 모두가 알고 있는 저출산 뭐 고령화 네네. 그다음에 심지어 이제 저성장이잖아요 우리나라도. 그런데 집값이 계속 오를 수 있을까? 이런 얘기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 말의 전제는 죄송합니다. 제가 전제를 말씀드려야 되는데 네. 서울 아파트라는 좀 전제가 좀 있어요. 왜냐면 아무래도 좀 제가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자산이 서울에 있는 부동산이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전제를 말씀 안 드렸거든요. 일단은 기본적인 전제는 서울에 있는 아파트. 서울 아파트는 괜찮다. 저는 굳건하게 버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누구나 원하는 자산이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 한번 이렇게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예를 들어 서울의 아파트가 많이 빠졌어요. 많이 빠졌어. 많이 빠진 상황에서 이 상황이 벌어진 거죠. 엄청나게 빠졌어. 그래서 누군가 이제 집을 팔고 이제 나가요. 그러면 서울의 집값이 50%가 하락이 됐어요 라고 생각을 해보죠. 그러면 누군가 사고 싶을 거 아니야. 누군가는. 그럼 경기도권에 있는 분들이 다시 서울로 오고 싶어하고 지방에 계신 분들이 서울로 오고 싶어 하지 않을까요? 그럼 방어가 된다라는 거잖아요. 가격이. 서울의 인구 밀도가 서울이 지금 거의 1000만 명 가까이 살잖아요. 네네네. 방글라데시가 전체 땅의 인구 밀도가 제일 높다면 서울의 인구 밀도는 정말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리고 나서 관광객까지 살펴보고 그다음에 경기도권에서 출퇴근하는 사람들의 인구까지 합해본다면 저는 절대 그 생각하시는 그런 그림은 나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물론 뭐 반대 의견을 가지고 계신 분들 언제든지 환영입니다. 의견 남겨주셔도 되지만 어쨌든 제 생각이 그래서 이런 상황이라면 어느 정도 아까 말씀했던 시간을 미리 확보하는 그런 상황으로 좀 가져가 보셨으면 좋겠다. 이번에 하락하면은 좋죠. 땡큐죠. 새로 집을 사시고 싶은 분들에게 더 좋은 상황이 있을 거라. 근데 거기서 이제 또 더 떨어질 거야. 박살이 났으면 좋겠어. 죽어! 막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된다라는 거죠. 어느 정도 왔으면은 대응으로 해서 시간을 던져가는. 맨날 그런 얘기 하시잖아요. 어르신들한테. 우리 맨날
야, 내가 1999년도 압구정 현대아파트가 8천만 원이었어. 내가 그때 살라고 그랬었잖아. 이런 얘기 맨날 하잖아요. 저는 심지어 아버지한테 그런다니까요. 아버지는 왜 옛날에 압구정동에 현대아파트 안 사고 왜 천안에다가 땅을 사신 거예요? 막 근데 그때 아버지 세대는 또 그게 맞았어요. 왜냐면 시골에 땅을 사야 이 약간 좀 주변 이제 시골 집이 있는 분, 그 주변 친척분들이나 뭐 주변 이 주민분들한테 약간 좀 자랑이 되는 거였죠. 근데 과거에 투자를 한 거지. 과거에 투자한 겁니다, 그거는. 옛날 농업사회에 투자였던 거예요. 농업사회 투자. 과거에 투자한 거예요. 미래에 투자하려면 1998년도, 7년도에 압구정동 현대아파트를 샀었어야죠. 사실은. 그게 미래에 대한 투자. 명언 몇 개씩 터지네요. 아주 입이 아주 잘 터지셔. 출연료 줘야겠어, 이제. 네. 너 이제 돈 좀 내라, 이제. 알겠어. 언제까지 공짜로 써먹을래? 술 한잔 사드리는 걸로. 어쨌든 저는 그래요. 소도시는 지방 소도시는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는 얘기네요. 역으로 그러면 이제 서울이 괜찮다고 하시는 거니까.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죠. 저는 앞으로는 그런 일도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지방에는 아무래도 좀 데이터 센터나 이런 것도 많이 생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AI가 뭐 발전이 되고 이런 상황이라면 지방의 부동산도 이제 데이터 센터라든가 뭐 이런 미래 발전적인 이제 공장, 반도체 공장이나 반도체 센터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좀 더 확장되지 않을까. 주거보다는. 네, 저는 그렇게 좀 지방의 아파트의 주거는 사실 저는 확답을 드릴 수가 없어요. 네, 확답을 드릴 수는 없을 것 근데 같아요. 저도 이제 주식과 부동산 양쪽 다 저는 인터뷰를 매일 하잖아요. 네네네. 하면서 느낀 게 확실히 부동산이 주식보다는 훨씬 쉽고 쉬워요, 재밌어요. 그리고 이제 주식은 사실은 제일 좋은 회사를 사실은 사도 되게 위험한 게 이게 가격이 얼마냐에 따라서 이게 나쁜 주식이 될 수 있는데 그게 뭐냐면 가격을 체험하니까 그런 거예요. 사실 가지고 있으면 갑니다, 꾸준히. 그렇죠. 좋은 회사는. 근데 이제 부동산은 사실은 잘 모르겠으면 그냥 정말 제일 좋은 입지를 사면 시간이 지나면 어쨌든 거의 올라오기 있긴 하니까. 근데 그렇게 못하죠. 초기 투자금이 너무 세요. 그 초기 시드머니가 너무 세기 때문에 사실 접근이 어려운 거지. 맞아요. 압구정동 현대 아파트 사면 돼요. 그 옆에 잠실주공 5단지 사면 되고, 반포주공 1단지 사면 되고, 예. 동부촌동에 한강 매전 사면 되고, 예. 그 옆에 산호 아파트 사면 되고, 그 건너 여의도 시범단지 사면 되고, 그 뒤에 장미 사면 되고, 뭐 그런 식으로 하면 돼요. 근데 사실 그렇게 접근하기에는 너무 처음에 시드머니가 좀 많이 들기 때문에 차근차근 이제 갈아타기의 공부를 계속 좀 지속적으로 좀 해보시는 게 좋다. 예, 작은 거부터 한번 좀 해보시는 게 스텝 바이 스텝으로 해보시는 게 좋다라고 좀 말씀드리는 자, 거죠. 그럼 2024년 내년에 한국 부동산 시장에 찾아올 좀 변화 어떤 게 있다고 생각하세요? 주요 변화. 저는 그냥 횡보장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금 나라에서 어떤 얘기를 하는지를 잘 살펴봐야 돼요. 지금 뭐 국토부 장관님께서 뭐 그런 말씀을 많이 하고 뭐 생활 숙박형 시설이라든가 오피스텔이라든가 이런 쪽의 규제를 좀 어느 정도는 풀겠다. 뭐 약간 뭐 다 주택으로 간주하게 되면서 굉장히 좀 사람들이 이 투자를 꺼리는 상황이 좀 많이 발생을 했었거든요. 사실 뭐 까다로웠어요. 그러니까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간주해버리는 뭐 이런 상황들도 좀 굉장히 좀 많아서 왜냐면 이제 거기에다 뭐 전입신고를 해버린다든가 막 이래버리면 주택으로 간주가 돼가지고 뭐 종부세에 추가가 된다거나 막 그런 상황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규제들은 어느 정도 좀 풀지 않을까. 그러니까 구체적인 뭐 세금에 대한 뭐 양도소득세 뭐 이런 거에 대한 규제보다는 지금 아직 법안이 통과가 안 되는데 이제 취득세나 이런 것도 지금 사실 어느 정도 완화를 하려고 하는 상황이었는데 지금 아직 통과가 안 돼서 계속 지금 계류 중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그거나 좀 빨리 통과됐으면 좋겠는데 정부는 정책이 내는 건 좀 더 완화 쪽으로 너무 많이 풀진 않겠지. 집값이 반등을 또 했는데.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총선 전에는 지금 이 흐름을 그대로 가져갈 거예요. 왜냐면 괜히 잘못 건드렸다가 지금 사실 괜히 잘못 건드렸다가 약간 어느 정도 올랐다가 지금 약간 좀 이렇게 횡보하는 장인데 지금 잘못 건드렸다 또 이게 폭등이나 폭락을 맞아야 되면 사실 굉장히 좀 타격이 크거든요. 총선 전까지는 아마 지금 별다른 특별한 정책을 내보내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 괜히 뭔가 움직여봤자 좋을 거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좀 어떻게 보면 좀 공부하시면서 이 흐름을 저는 무조건 경제는 공부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흐름을 알아야 뭘 하죠. 알아야. 운으로 되는 거 아닙니다. 계속 지켜보고 걔네들이랑 연애해야 돼요. 그 투자물과 계속 지켜보고 가격 흐름, 동향 어떻게 가고 있는지 누가 어떤 거래를 했는지 실거래가가 어떻게 되는지 어떤 동네에 가서 어떻게 지금 흘러가고 있는지 뭐 이런 걸 다 보셔야 되고 지금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내년 4월까지는 아무래도 좀 이렇게 좀 완전 횡보로 좀 가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좀 들긴 합니다. 거래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혹시 그러면 내년에 부동산에서 어떤 시장이 좀 투자로서 기회는 있다고 보세요? 저는 일단 이제 무주택자분들은 저는 인생일 때 가장 좋은 투자는 분양받는 게 저는 최고라고 생각해요. 예, 그러니까 청약통장을 이용하셔서 이제 세질 거예요. 분명히 지금도 아무래도 좀
지금도 세요. 분양시장이 아무래도 좀 세지다 보니까 저는 인생의 첫 투자는 주식, 코인 이런 게 아니라 저는 인생의 첫 투자는 내 인생의 첫 주택이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나라에서 주는 혜택도 너무 많고요. 맞아요. 뭐 양도소득세라든가 이런 것도 다 면제해주고 취등록세도 굉장히 좀 면제를 좀 많이 해주는 것도 있거든요. 그렇다 보면 이 주거가 주는 안정성, 자기 집에서 살아보셨나요? 저는 제가 등기친 제 집에서 살고 있는데 저도 계속 전세 살고 월세 살고 막 이렇게 전세 살았다가 투자하면서 2017년도에 그걸 월세로 돌리면서 막 불안하면서 막 그걸 야 이거 배수의 진을 치면서 이거 뭐 아니면 끝난다라는 생각으로 막 투자하고 막 그랬었던 적이 있고 지금 이제 저의 아들과 저희 아내와 같이 이제 아파트에 분양받은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너무 편안하고 좋은 게 뭐냐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뭔 투자를 해서 망해도 얘는 그대로 있겠구나. 얘는 그대로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걸 발판으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안정성이라는 게 있고, 그러니까 뭐 주거의 안정성이라는 게 편안하고 좋아, 우리 가족 행복해요, 막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내가 망해도 이 집을 발판으로 내가 뭔가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겠다라는 안정성도 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투자를 계획하신다거나 뭔가를 좀 진취적인 일을 계획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자가주택을 한번 좀 그것도 분양을 받아서 저는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분양받는 게 저는 제일 좋은 혜택이라고 보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분양 외에 사실 어쨌든 반등을 하다 보니까 좀 무주택자이신 분들은 그때를 놓치니까 또 요즘에는 지금이라도 해야 되나? 어떻게 지금 너무 많이 올랐는데? 막 고민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네. 다음 바닥은 오는 건가? 어떻게 찾지? 막 이런 고민도 하시는데. 오죠. 네. 네. 당연히 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형 부장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형 부장이 좀 지속되지만 그 안에서 올랐다 떨어졌다 반복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근데 뭐 그 안에서 정확하게 저점을 맞춰서 나는 이때 들어갈 거야라고 생각을 한다면 일단 그 생각부터 좀 버리시고. 언제쯤 사면 좋을까요? 다음번에 만약에 사면. 저는 당장 지금이라도 사셔야 된다고 봅니다. 이게 여건이 되신다면. 그러니까 뭐 영끌에서 무슨 뭐 대출의 막 90%를 뭐 어디 뭐 개인 대출부터 시작해서 신용 대출 받고 뭐 어디 마이너스 통장 해가지고 뭐 주택담보대출을 받고 뭐 이렇게 해서 하시라는 게 아니라 전체 아파트 금액의 한 50% 정도가 대출이 나오고 내가 노동으로서 월말에 상환을 할 수 있는 어느 정도 일부를 상환하고 일부의 이자를 낼 수 있는 그 금리의 그 한도 안에서 가능하다면 저는 도전을 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게 아니다 싶으면 일단 시드머니를 무조건 모으셔야죠. 뭘로? 노동으로. 예, 그럼 파야 됩니다. 저도 10년 동안 노동했잖아요. 그렇죠. 개그맨으로. 그래서 시드머니가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하셔야 된다. 금리 얘기해 주셔서 연준에서 이제 금리 아직 내년에도 올릴 수 있다는 식으로 코멘트를 했잖아요. 네. 만약에 연준이 11월이든 내년에 한 번 더 올리면 한국은행도 사실은 더 안 올리기는 좀 빡세잖아요. 만약 올리게 되면 이거는 이제 부동산 시장이 좀 여파가 좀 크겠죠. 그럼요. 예. 요즘에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그런 것도 있어요. 은행 지점장 분들이, 그러니까 대출을 상환을 못하는 이제 건물이라든가, 뭐 고가 아파트라든가, 뭐 약간 뭐 이런 상가라든가, 이런 게, 그러니까 이게 밖으로 새해 나오면 안 되는 매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네이버 뭐 부동산 뭐 매물 시세라든가,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디 뭐 부동산에 내놓는다든가, 뭐 이렇지 않은 매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부실한 채권이 있는, 그러니까 아직 추심에 회사에 넘어가기 전에 대출을 상환을 못해서 나오는 건물들이 있단 말이죠. 저는 그때 금리를 2.3%로 고정금리를 잡았거든요. 그때가 2017년도였어요. 그때는 변동금리는 1%대 후반, 1.95, 막 1.98 막 이랬고, 그러니까 변동금리가 그랬고, 고정금리는 2.3, 2.5 이랬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때 더 싸니까 변동금리를 많이 했다가 지금 이 상황을 맞은 거죠. 예를 들어 건물 같은 거 하시는 분들은 막 80%까지 대출 끌어다가 이때 하셨던 분들 많아요. 근데 이런 매물들이 금리가 7%가 되고 상환해야 될 돈들이 막, 그러니까 2%대였다가 7%대로 가면은 지금 3배가 넘는 이자를 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이자 부담이 엄청나잖아요. 이런 매물들이 이제 사실 들려오고 있어요. 저한테까지. 이제 전화가 오는 거죠. 이런 매물이 나왔어. 어떻게 무슨 여유가 되거나 주변에 뭐 있는 사람들을 여유가 되시는 분들 혹시. 근데 그런 매물들이 원래 이제 매입가 대비 한 뭐 70% 60% 가격대 뭐 이런 게 나오고 있고, 뭐 어디 뭐 제주도에 어디에 뭐 타운하우스를 대출 엄청 받아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 뭐 좀 많이 좀 힘들다라고 해서 이런 거 좀 매입할 수 있는 사람, 뭐 이런 이야기들이 저한테 이제 슬슬 들려오고 있어요. 이 이야기는 뭐냐?
금리가 계속 오랫동안 지속이 된다면 우리가 생각하고 싶지 않은 그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그 가능성들에 대해서는 뇌에다 넣어놓고 있다는 거죠.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도. 지금 더 올리는 게 아니라 계속 이 금리에서 동결해서 계속 오랫동안 오래 가도. 가는 것만으로도 네, 오래 굉장한 가도. 이제 피로감이 쌓이겠죠. 그렇죠. 내년 5월, 6월까지는 갈 것 같아요. 근데 이때는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버티셔야 돼요. 이거는 지금 어떻게 보면은 좀 굉장히 좀 힘든 상황이 올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이것까지는 뭐 맞출 수는 없어요. 이것도 잘 또 넘어갈 수 있겠죠. 사실 우리 뭐 저는 그때 위기가 왔을 줄 알았어요. 실리콘밸리 뱅크. 네. 그때 나는 야 이거 이제 시작인가 서브프라임 모기지는 이제 시작인가 하는데 그때 뭐 미국에서 정책을 너무 발표하고 그러니까 한번 경험이 있다 보니까 잘 대응을 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막 도이치뱅크 얘기까지 나왔잖아요. 아. 그러면 이거 떠나야겠다 빨리 이 시장을 빨리 떠나겠다 멀리 더 이상 접근하지 말고. 보수적인 투자를 하면서. 했는데 너무 방어가 잘 됐죠. 저는 그때가 1차 위기였다라고 보거든요. 근데 금리를 더 올린다면은 2차 위기가 있겠죠. 근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미국이 가만히 있을까요? 가만히 있지 않죠. 연준 의장은 뭐 금리 한 번 더 올릴 수 있어요. 자 내년에도 올릴 수 있어요. 이렇게 떠들고 있지만 그 양반은 나 이제 그 양반 너무 이제 미워요 이제. 네. 꼴보기가 싫어. 너무 후행지표만 보고 너무 휘둘리다 보니까 그냥 계속 생중계하고 있잖아요. 너무 열받게. 그리고 막 그러잖아요. 뭐 그때도 인플레이션 없습니다,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인플레이션 내가 갑자기 그때 그 미팅 때 잭슨홀 미팅 때 나와가지고 네. 여러분들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고통스러울 겁니다. 금리 엄청나게 올릴 거예요. 이렇게 현재를 생중계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좀 흘러가도록 예측을 뭔가 결단을 내려주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냥 생중계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이거는 사실 뭔가 단정 지을 수 없는 부분이다 보니까 거기에 맞게 대응을 좀 해야겠다. 이런 생각으로 좀 말씀드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네, 부동산에서 그럼 마지막 질문으로 이제 부동산도 워낙 그 뉴스라든가 신문이라든가 유튜브에도 많은 자극적인 뉴스들이 많잖아요. 아무래도. 네네네. 많죠. 부동산 대표적으로 관련해서, 김작가 네. TV에서 자극적. 시장과 관련해서 속지 말아야 되는 거. 네. 좀 어떤 것들에 현혹되지 말아야 될까요? 저는 다 들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다 봐야 됩니다. 상승론자들 이야기 들으세요. 하락론자 이야기도 다 들으세요. 그분들의 주장이 있고 맞는 얘기도 있고 아닌 이야기도 있고 그건 우리가 생각하는 거에 따라 달라지잖아요. 단 나의 기준은 정확하게 세워두셔야 된다. 내 기준이 정확하게 서 있어야 이 이야기도 듣고 제 이야기도 듣고 투자는 내가 하는 겁니다. 얘가 해주는 거 아니에요. 상승론자가 내 투자 해주는 거 아니에요. 하락론자가 내 투자 합니까? 예? 어떻게든 내 돈이나 빼먹으려고 하지 다들. 맞지 않습니까? 저는 전문가가 아니고 어디 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는 어디에 소속되어 있지도 않아요. 투자는 내가 저는 그냥 개인 투자자입니다. 투자는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결정해서 내가 하는 겁니다. 내 기준이 똑바로 서 있으면 누가 상승론자고 하락론자고 뭐라고 얘기를 해도 내 기준에 맞게 하는 겁니다. 내 돈이에요. 내 피땀 눈물입니다. 내 시간과 내 노동을 팔아가지고 피땀 눈물을 들여서 받았던 내 시드머니를 뭔가 돈을 넣어야 되는데 이 사람 말 듣고 저 사람 말 들을 겁니까? 내 기준에 따라서 가십시오. 네, 기준만 정확하게 딱 서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투자 절대 안 하잖아요. 주변에서 이거 투자해라 이거 맞아. 많이 봤잖아요. 네네. 절대 안 하잖아요. 네.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철저하게.